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는 양시장의 조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양상인데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3% 이상의 조정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도 문제인데 외환 시장이 더 문제입니다. 오늘 달러 대 원화의 환율은 1,460원대를 넘어서면서 불안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증시가 잘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환율의 역할이 있었는데 이렇게 외환 시장이 무너졌고요. 한국의 증시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암호화폐 시장까지 전반적으로 무너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2월의 마지막 날인데 사실 2월 내내 주가 흐름 나름 양호하게 바라왔는데 마지막 날 이렇게 되다 보니 조금 더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3월인데요. 3월엔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예정되어 있죠. 특히 대체거래소 출범이라는 또 새로운 일을 맞이하게 될 텐데 새로운 3월의 장세도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오늘 시장 상황 정말 안 좋습니다. 한국 증시가 뉴욕 증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양상인데 코스피는 이제 2,600선이 깨졌습니다. 아무래도 전 거래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이 버블이 가득 낀 뉴욕 증시에 버블이 약간씩 좀 없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차익을 실현하려는 투자자들이 이전보다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좀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의 이 증시의 상황을 표현한 외신의 헤드라인을 저희가 가지고 와 봤는데요. 베런스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7% 떨어졌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패러독스다. 성장은 강한데 칩스탁, 가격은 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세 번째 요거는 CNBC에서 가지고 왔는데 투자자들이 테슬라와 모더나는 지금 사지 말아야 된다라는 헤드라인을 전체 홈페이지에서 가장 중요 헤드라인으로 걸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는 비싸고 모더나는 모멘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엔비디아의 이 실적이 다른 AI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좋을 수 있다라는 사설도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번에 블랙웰에서 그래도 괜찮은 실적을 냈는데 요거를 봤을 때 AI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 커지는 시장 안에서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AMD와 인텔과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다소 반대된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디펜시브 스탁, 방어주를 사라 라는 다소 지금까지와는 다른 흐름의 그런 헤드라인도 있었습니다. 5가지 헤드라인만 봐도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간밤 시장은 안 좋았고 성장주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이제 방어주를 이야기하는 투자자들도 생기고 있다는 것을 이 헤드라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요. 간밤 증시 상황을 한국 증시가 그대로 흡수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렇다면은 한국 증시에선 지금 뭘 봐야 될까요? 방어주를 봐야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방어주가 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는 지난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뉴욕 증시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한국 증시가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증권사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그널을 준비할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에 따라서 한국 증시의 관련주들이 앞으로 떨어질까 상승할까 이 부분을 전해드려야 할까 아니면은 지금 관세 이슈와 거의 문제가 없는 엔터 쪽, 화장품 쪽을 전해드려야 할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눈에 띈 한 가지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신영증권에서 내놓은 리포트였는데요. 건설 리레이팅을 기대한다라는 제목의 리포트였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건설 업종이 10년 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이 10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반등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요지였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요, 결국에는 너무 비싸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엔비디아의 성장 대단하고요. 테슬라의 성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 하나만 삐끗하더라도 이게 뭔가 잘못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무엇이 비싼가, 그리고 어떠한 업종과 종목이 그래도 비교적 저렴한 위치에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업종 중 하나가 건설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주가가 보시다시피 쭉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ROE가 반등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저수익 현장 종료에 따라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지금까지 건설업종의 PBR은요, 10년 전과 비교해서 많이 좀 뚝 떨어진 상황입니다. HD 현대 산업개발만 보더라도 2009년 때, 이때가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이때 PBR이 1.2였는데 2024년에 0.4까지 떨어졌습니다. 건설업이 지난해 안 좋긴 했는데 과연 금융위기 때보다 안 좋았을까요? 그런데 주가 흐름은 보시다시피 HDC 현대산업개발뿐만이 아니라 GS건설, 현대건설, 삼성 E&A, 대우건설, DL-ENC까지 모두 다 2009년과 비교해서라도 PBR이 꽤나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업의 PBR은요, 금융위기 때보다 낮은 상황이고요. 건설업의 주가는 지난해 신저가를 연이어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신영증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건설 업종이 부진한 것은 보통의 상수로 인식된 지 시간이 꽤 지났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건설업은 원래 안 좋아. 건설업은 계속해서 부진할 거야. 라는 어떤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짧게 보면 2021년 이후 4년간, 길게 보면은 2018년 이후 7년간, 그리고 더 오래 거슬러 가서 2011년 이후로 14년간 건설 업종과 주는 하락세였던 겁니다. 이젠 좀 기대를 해볼 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서 투자 포인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야 아마 우리가 깨달을 것 같습니다. 맞아, 그때 주가가 진짜 쌌지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건설업이 지금 딱 그 위치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건설업의 주가가 디스카운트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실적입니다. 실적이 안 좋았고요. 두 번째로는 재무 불확실성입니다. PF 문제 계속해서 터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건설 업종에는 있었습니다. 특히나 매출 원가율이 문제였는데요. 2023년에 매출 원가율은 94.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100만 원에 판다고 치면은 94만 9천 원이 원가입니다. 얼마나 남는 게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건설업종의 주가는 계속해서 디스카운트 된 상황이었고요.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숫자였다고 합니다. 파는 가격보다 원가율이 계속해서 빨리 높아졌기 때문에 건설업종의 주가는 부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투자 포인트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아진 원가 부담을 최종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원가율이 94.9%이긴 하지만은 만약에 아파트를 더 비싸게 팔 수만 있다면야 좋겠죠.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평당 분양가가 4,820만 원이고요. 전년 대비해서 무려 37.5%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까지 강남 3구에 지금 물량이 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강남의 경우에는 평당 이 분양가가 6,900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이전보다는 좀 연출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비 사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자극받고 있습니다. 수주는 늘어나고 있고요. 2024년 상위 10대 건설사의 수주 금액은 27조 원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8% 넘게 증가했는데요. 신영증권에서는 최선호주를 HDC 현대산업개발로 보고 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서울원 아이파크 이제 곧 입주가 시작되는데 실적에 본격적으로 기여가 될 것이고 배당에 대한 매력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에서 3% 정도의 하락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10년 동안 조정받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수준이나 부담을 생각해보자면 괜찮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가 흐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의 시그널로는 건설업종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종목 시그널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좋지 않은 가운데 어떤 헤드라인들 주목받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성장 둔화 우려 속에 국내 반도체주들의 동반 약세가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총 마진 감소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최근 2년 동안 시장 예상치를 초과한 폭이 가장 작았다라는 점도 투자자들의 불안을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은 좋긴 했지만 그동안 보여줬던 압도적인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평가이고요. 이 엔비디아가 8% 가까이 급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6% 넘게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현대차 소식입니다. 미국의 관세 리스크에 내리막길을 걷는 주가, 오늘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지난해부터 관세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해 말부터 좀 부진한 주가 흐름 이어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19만 4천 원대까지 밀려나갔고요.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이어지면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내수 경기 둔화와 주요 시장의 환경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관세까지 이 지정학적 리스크들을 완화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진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강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4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방향성을 구체화되는 그 시점을 전후로 주가가 변곡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소식도 또 오늘 주가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을 철회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현재도 10%대 급락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2%대 약세로 개장을 했었는데 이 소식이 나온 이후로 낙폭을 급격히 키웠고요. 당초 올해 1분기 내 이전 상장을 마칠 예정이었고 시장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었죠.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전 상장을 철회했다라는 소식에 패시브 자금에 대한 기대감 축소와 함께 실망 매물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YG엔터는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익화 구간에 들어갔다라는 분석과 함께 오늘 장중에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YG엔터의 자회사인 YG플러스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YG 아티스트의 두드러진 활약이 예상된다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의 투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베이비몬스터와 트레저 등 저연차 아티스트 들도 촘촘한 활동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YG 플러스의 경우에는 음반 그리고 MD 제작, 유통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티스트 투어로 관련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함께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헤드라인 함께 짚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장창민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입니다. 네, 오늘 시장 속에서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 어떤 소식에 주목하고 계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YG엔터의 소식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엔터 관련주들이 연일 좀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이제는 한한령 해제뿐만 아니라 YG엔터가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증권사 레포트에서는 저연차 수익화 구간 본격화에 이런 상황에서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멀티플 그리고 실적 추정치 변경으로 적정 주가를 5만 3천 원에서 약 40% 상향한 7만 4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작년 4분기 매출액이 4.9%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영업이익은 225% 증가하면서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시장 예상치를 넘어선 것인데요. 덕분에 올해 IP 파이프라인의 확장이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잘 알고 있는 블랙핑크, 위너, 악동 뮤지션 등 이런 고연차 IP들이 좀 활동이 재개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고, 게다가 신인 보이그룹 데뷔를 통해서 IP 파이프라인의 확장과 3분기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가 좀 시작되면서 올해 매출액은 45% 증가,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좀 커지고 있다 보니까 52주 신고가의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엔터주들을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요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좋지는 않았지만 4분기의 경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고, 올해 나올 다양한 컨텐츠들로 추가 성장에 대한 기대가 커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오후장에서 공략주 성격으로 보고 계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좋지 않다 보니까 좀 강세인 종목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방금 좀 좋은 소식이 나왔던 내용인데 유니온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다가 추천거리다가 한 10분 전 정도부터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히토류 테마주가 장 초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지난 2월부터 나왔던 이슈이긴 하지만 트럼프는 마약 유입이 중단이 안 되면 3월 4일에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가 될 수 있다는 걱정에 히토류의 대체 소재로 주목받는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생산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는 유니온 머티리얼이 부각되면서 모회사인 유니온 또한 부각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유럽연합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결정했고 조만간 관세 부과가 어떻게 될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25%를 부과할 것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전쟁이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히토류 관련주들은 단기적인 상승을 좀 크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급등이 좀 나온 모습을 보았을 때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 특성을 감안해서 5,950원 부근까지는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6,450원, 손절가는 5,420원 수준으로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급등하고 있는 히토류 관련주 안에서 유니온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 짚어볼 텐데요. 최윤 앵커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안에서 사고 있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카카오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셀트리온, 세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네 번째로는 SK텔레콤, 다섯 번째로는 한국항공우주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오늘 가장 첫 번째 타겟은 SK하이닉스입니다.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세 번째로는 현대차, 네 번째로는 HD현대일렉트릭, 다섯 번째로는 삼성중공업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안에서 고영을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삼천당 제약, 세 번째로는 SPG, 네 번째로는 휴젤, 다섯 번째로는 ISC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내에 포진되어 있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전반적으로 좀 팔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가장 첫 번째로는 알테오젠이고요. 두 번째로는 HLB,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네 번째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섯 번째로는 엔캠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 현재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 투자자와 좀 비슷한 양상을 가져갑니다. 특히나 매도 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연이어서 팔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HD현대중공업, 네 번째로는 네이버, 다섯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두 번째로는 한국콜마, 세 번째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네 번째로는 휴스틸, 다섯 번째로는 메리츠 금융지주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연이어서 금융주를 저가 매수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투자자들 흐름 어떨까요?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 코스닥 안에서 실리콘투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SM, 세 번째로는 알테오젠, 네 번째로는 클래시스, 다섯 번째로는 디어유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강세 탄력을 보여왔던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이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두 번째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세 번째로는 에르코스, 네 번째로는 동진세미캠, 다섯 번째로는 테크윙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로홈런 시작하겠습니다. 답답한 시장 속에서 힘을 내게 해줄 수 있는 만로홈런 같은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2월의 마지막 날인데 시장 흐름 조금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양시장 3%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대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이 미국 증시의 하락을 좀 고스란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판세 어떻게 읽어봐야 할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답답하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좀 무겁게 움직이지 않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다리던 조정이 우리나라 시장에 왔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협상 카드로 쓸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제는 정말로 나는 관세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자, 보시면은 관세맨의 화려한 복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정말로 다음 주에 시행한다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협상 카드가 아니겠느냐라는 의견과 야, 트럼프 돌아왔구나. 이제 트럼프 1기 때 그 트럼프가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어차피 이 부분은 다음 주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연휴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약간의 차익 실현을 하거나 현금을 확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또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이제 또 시장을 밀어내리는데 또 강력한 이제 그런 수급 여건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연휴 괜찮을까라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괜찮아요. 다녀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 차트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차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쉬어도 된다. 그리고 이 정도면 우리나라 시장 이번 주에 굉장히 잘 버틴 거다. 그리고 만약에 짧게 조정받고 갈 거면은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쉬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기존에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장 잘 버티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 이달 초에 관세면 복귀합니다라고 해가지고 급락이 한번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틀 만에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동향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벌써부터 업계에서도 저희 후배분들도 연락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또 2,400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2,400을 갈 가능성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나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은 절호의 기회가 되겠죠. 저는 안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갈 만큼 이제 우리가 과도하게 이렇게 눌리는 구간을 다시 한번 보겠느냐라고 하면 저는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코스닥 차트로 넘어가면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동안 우리가 코스닥은 너무 강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횡보하고 상승, 횡보하고 상승.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횡보한 다음에 이제 저항 구간에 도달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계속 꾸준히 말씀드린 게 저항 구간에 있는데 안 밀리면은 어차피 넘어가야 되니까 이게 다음 주면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3월 1주 차면 결정이 되는데 밀렸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항 구간에서 이 구간을 개별 성향이 있어서 한 번에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원래는 한 3번 이상 정도를 두들겨야 될 정도로 좀 길게 한 3개월 정도를 두들길 수 있을 정도로 원래는 강한 저항인데 생각보다 빨리 지나갈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죠. 저항을 돌파 못하면 밀려야 되는데 안 밀리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핑계 삼아서 잘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연휴 앞두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심리가 그렇게 되시라고 일부러 오늘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주말에 관세맨이 이제
돌아오면서 월요일 날 증시를 좀 압박을 했었는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월말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시장을 한번 밀어내리고 우리 시장 어차피 조정받는 구간이었으니까 내려가야 될 자리 정도까지는 쉽게 내려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상승 N자형은 언제나 저항 구간에서 부딪히고 지지선 가서 힘을 모아가지고 다시 돌파하는 게 상승 N자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흐름에 있어서 어긋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 우리 시장이 너무나도 강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3%가 한 번에 내려가니까 여러분들이 불안감을 느끼시고 저도 서두에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장이 무거운 거지 전체적인 추세가 깨지거나 그런 움직임까지는 아니다 정도로 보시고요. 만약에 이게 길어져 봐야 아마 미국에서 이제 3월에 FOMC 열리면은 그 전후 정도가 될 텐데 그 구간까지 만약에 조금 부진하게 가고 뭐 이제 밀렸던 부분 조금 회복하면서 횡보하면서 간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어차피 좋아질 것이고 기존에 말씀드렸던 거죠. 그게 정상적인 시장인데 만약에 3월 초 뭐 중순까지도 계속 좋은 시장이 연결된다라고 하면 FOMC 이후에 그리고 이제 감사 보고서 이슈 이런 거 내기 나오면서 한 번 정도는 쉴 수 있다라고도 기존부터 말씀드렸으니까 이 시나리오에서 아직까지 벗어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상했던 부분이고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도 말씀드렸던 조정이니까 여러분들 불편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걱정될 수준은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누구나 시장이 올라가면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게 기분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 없다라는 거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뜻깊은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2월의 마무리이기도 하고 우리 말로 없는 코너가 12월 초부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딱 3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실적 시즌이 지나면서 분기 실적 발표되는 거 다들 확인하셨을 거예요. 기업에서 실적 발표하듯이 우리 말로 없는 시간도 한번 어떻게 지나왔는지 실적을 발표해 보자고요. 자, 그래서 그동안 오늘까지 발표되는 종목까지 치면 58 종목이 됩니다. 그럼 현재 공개된 건 57 종목이 되겠죠. 자, 이 중에서 1차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많습니다라고 했는데 대체 몇 종목인데 많은 거야? 라고 하셨던 분들, 의심하신 분들 계실 텐데 벌써 20종목이나 넘게 이제 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중간에 조정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1차 목표 달성한 종목만 벌써 20종목. 3분의 1이 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아직 기간이 조금 짧아서 달성 못한 종목들도 있겠죠. 자, 그리고 말로 없는 종목 여러분들이 확인하셨겠지만 이미 8종목이나 달성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과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100% 넘어가는 이런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 위를 넘보고 기존에는 이제 뭐 30%대 종목도 이제 5위권에 보이고 했었는데 이제는 10위권까지 해도 45% 아래 종목은 낄 수도 없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대로만 지나간다라고 하면 5위권 안에는 세 자릿수 아니면 낄 수도 없는 명함도 못 내미는 이런 단계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해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3월 목표 발표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앞으로의 목표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목표는 1차 목표가 달성을 30종목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봄이 이제 3월부터 다가오죠. 다음 분기 목표는 이렇습니다. 300% 수익 나오는 종목으로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 시장 분위기 보면 좀 의심 가는 분들도 있고 야 300%면은 좀 과하게 잡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12월 18일 날 이 코너에서 3루타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벌써 210%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300% 굉장히 높은 수익률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도록 절대 한 종목도 그런 종목이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종목들, 템베어 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선정해서 바닥부터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종목들이 꽤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목표치를 조금 높게 잡아봤습니다. 제가 목표치를 높게 잡았습니다 해도 그동안 1월, 2월의 목표치 보면은 열흘 만에 달성해서 조기 달성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는데 이번에도 조기 달성을 하면서 여러분들 기분 좋게 이 봄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구간에 여러분 계좌에도 봄바람이 불어오게끔 하도록 노력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도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그동안의 말로 없는 종목들 안에서 AS 좀 도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3월의 목표치도 제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또 더 시장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의 목표를 잘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생기는데요. 그럼 이제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포스코 퓨처인 보겠습니다. 지난 1월 6일에 이제 접근을 한 종목인데 2차 전지 전반이 반등을 보이는
트렌드 타다가 조금 주춤하는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안타, 2루타, 3루타 종목들 대신해서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 말로 없는 시간에 맨날 오른 종목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밀려있는 종목들만 케어를 하면 몇 종목 안 되니까 그 종목들만 케어하면 여러분들 전 종목 수익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시간을 가져보는데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퓨처앱. 여러분들 아직 불안하실 거예요. 2차 전지주가 반등이 나온 것 같은데 유지되지는 못하고 연속성은 없는 것 같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아직까지는 이 섹터가 주도 섹터가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거 뭐예요? 2월은 순환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바닥권에 소외되어 있던 섹터가 순환매가 나오는 과정에서 2차 전지 섹터도 한번 올라온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기업의 성장성은 중장기적으로는 나무랄 게 없고요. 저는 이 기업이 앞으로 저는 지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세 자릿수 수익률이 달성이 가능하다. 올해 안에는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그게 100%가 아니라 그 이상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밀릴 때마다 모아가시라고 했죠. 최근에 순환매 나오면서 양봉과 거래대금을 실어주면서 시장에서 소외가 되어 있었지만 이제 유럽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날 수 있다. 테슬라 이번 주에 말씀드렸죠. 유럽의 판매량 어떻게 됐어요? YOY로 보면은 45% 감소했다. 그런데 EU 전체 판매는 어때요? 37% 증가했다라고 했습니다. 업황이 나빠지고 있습니까? 좋아지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작년보다는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유럽에서부터 전기차 캐즘을 탈피 위해서 프로젝트를 펼치는 것들이 이제 슬슬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정말 좋다, 호황이다라고 하려면은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가야 되겠지만 그때까지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음극 제1위지만 양극 제1위까지 노리는 포스코퓨처에 계속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차트로 간단하게 넘어가면서 흐름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린 다음에 여러분 이 종목은 이제 15만 원 위쪽으로만 넘어가면 됩니다 했는데 15만 원 위에 돌파 시도한 다음에 유지가 안 되고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지지선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올라오는 것 같은데 연속성이 없다라고 했죠. 지지력 테스트 받고 다음 저항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항에서 돌파 못하면 어떻게 된다? 급락이 한번 나온다. 그 급락이 어제 오늘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도전하러 가고 돌파하게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진단 다시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볼 종목은 지난 1월 9일에 편입했던 종목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색조 전문 ODM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렇게 화장품주들 흐름 양호했던 것에 비하면 조금 부진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화장품 이제 관련주들 좀 양호했던 예를 들면 VT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뭐 리들샷이라고 해가지고 열풍을 몰고 오고 있는데요. 저도 그런 뭐 효과가 있는 화장품을 하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 테스트를 해보는 주의인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역시 여성분들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가격 조정받고 기간 조정받고 있어서 당장 수급은 없는데 이 종목이 수급이 들어오면 좋아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업황이나 이런 부분보다 이 종목 자체가 현재는 쉬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차트 간단하게 볼게요. 우리가 그동안 관심을 딱 가진 다음에 여러분들이 차트로 넘어가서 확인을 하시면은 쉽게 알 수 있어요. 왜 쉽게 알 수 있느냐? 자, 그동안 우리가 관심 갖고 이 정도면은 가격적으로 괜찮습니다. 밀릴 때마다 모아가면 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밀려 내려왔어요. 실망감 가지실 수 있는데 아니죠. 모아가는 전략으로는 적절했다라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 제대로 반등이 안 나오고 무너진 가격권을 회복을 아직 못했다라는 정도예요. 그러면 포스코 퓨처하고 별 다를 바는 없죠. 지금 종목들이 죄다 이래요. 그래서 이 4만 원 구간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 나오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이런 종목들은 눈봉 나올 때마다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욱더 성장성 받쳐주면서 작년까지 이미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충분히 휴식 취하는 거니까 휴식 기간 끝나면 또 뛸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이 종목에 대해서 그냥 천천히 내가 수익금 나면은 일부를 담는다 해서 모아가시는 전략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CNC 인터내셔널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함께 볼 종목은 코아시아인데요. 이 종목은 우리가 2월 10일에 이제 말로 없는 종목으로 설정을 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의견 갖고 계실까요? 실적이 조금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적에서 여러분들이 뭐 반도체 관련주나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 쪽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뭐 가온칩스부터 시작해서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이런 종목들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쪽이 전체적으로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올해가 이제 반전이 이룩되는 시기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처럼 이제 법령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업황이 안 좋았다라고 하면은 개선되는 시기에 들어오고 있고 맞춤형으로 넘어가는 시대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펩 관련된 쪽 그리고 이런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설계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뭐 DSP 관련주들은 제가 볼 때는 올해가 저점을 찍고 반등이 시작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안한 종목은 아닐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멋있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실망하지 말고 계속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로 간단하게 넘어가서 쉽게 볼 수 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죠? 이 종목도 횡보하고 있다가 최근에 조정 구간에 살짝 밀려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요 3,750원 구간 회복하면은 다시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 구간이 오히려 조금 더 이제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구나 정도로 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 조정을 좀 물량을 더 비축할 수 있는 기회로도 삼아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1월 23일에 만나봤던 인벤티지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밀리면서 또 함께 4%대 약세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종목은 그냥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운동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발하는 이런 치료제들도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에는 플랫폼 기업의 시대고 ADC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쪽 분야에서도 이제 플랫폼 기업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인벤티지랩이 아닌가 싶다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잠깐 쉬고 있는 구간이고 쉴 때 우리가 포착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모아가는 구간은 손색이 없는 것 같아요. 차트 간단하게만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직까지 그냥 움직임이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좀 눌려 있는데 아직 올라가지 못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15,000원 구간이면 지지력 테스트 받을 수 있는 이런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 정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이제 편안하게 좀 들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양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래 대금이 수반되기 시작하는 구간이 나오면은 그때 물량을 더 실어주시면은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물량을 지금보다는 수급이 들어오고 늘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벤티지랩까지 이렇게 4가지 종목들, 그동안 알려드렸던 종목들 안에서 다시 한번 AS 받으려야 하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드렸습니다. 앞으로의 투자 판단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말로 없는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수익률이 또 뛰어난 종목들은 계속해서 수익률을 쌓아 나가고 있죠. 수익률 체크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월까지 해서 이제 분기 실적 마무리된 것처럼 우리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됐느냐? 자, 목표치는 다 달성했다라고 했어요. 1월 목표치는 3개의 말로 홈런이었는데 4개를 달성했죠. 초과 달성했고요. 자, 그리고 2월에는 이 3자릿수 수익률 나오는 걸 제가 보고 싶습니다 했는데 제주반도체 하나오션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제 둘이서 수익률 쭉 끌어올렸고 그리고 원익홀딩스가 아직도 말로 홈런 딱지를 못 단 게 좀 아쉽긴 한데 얘도 한 110% 가야 됩니다. 그래서 98%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금 허전한 느낌이 있는데 이것도 조만간 채워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양건영 SKC 당연히 뭐 시장의 핵심에 있는 섹터니까 편안하게 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도 이제 슬슬 말로 홈런으로 채워가야 되는데 테크윈도 106% 정도 돼야지 말로 홈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갈 길이 좀 먼 것 같지만 또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한 80%, 90%까지 또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관심 가져보시고 이 외에 다른 종목들도 우리가 쌓아놨다라고 했어요. 58개, 이 외에도 48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신다라고 하면 또 이제 순위가 교체되면서 새로운 종목들이 올라와서 여러분들 기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 분기 그리고 3월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1위를 달리고 있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같이 이렇게 조정받는 시장 속에서도 상승부를 켜고 있어서 이렇게 말로없는 종목들 잘 선정해 놓은 종목들이 우리를 참 든든하게 해주지 않나 싶습니다. 유리기판 쪽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재건도 그렇고 우리가 이 테마가 아직 위기인가 기회인가라고 좀 의문이 되는 순간에 미리 접근을 해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로없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지 또 궁금해지네요. 네, 의문이 되는 순간에 저희가 먼저 소개를 해드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항상 이 주도주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도주를 먼저 선점해놓고 바닥에서 들고 있다가 주도주가 올라가는 거 편안하게 느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엔비디아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 SK 하이닉스입니다. 이 종목이 나올 줄은 몰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이 AI 시대에 맞춰서 가장 선두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게 HBM 계열입니다. 물론 소캠도 있고 뭐 유리기판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계속 나올 건데 그런 부분도 SK하이닉스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캠도 와가지고 삼성하고 SK하고 회의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잘 생각하시면 되고 엑신냉각이나 SKC도 또 어디예요? SK 앱솔릭스도 같은 계열사에 있죠. 그러니까 협력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SK스퀘어 말씀드릴 때도 1조 4천억 투자를 하는데 어디에 투자해요? SK하이닉스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R&D 투자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 더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구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범용 반도체인 이제 엔비디아에서 브로드컴까지도 하반기에 확장되기 시작하면은 더 멋진 실적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할 거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차트 간단하게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드리면은요. 지금 19만 원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격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9만 원 이하 오늘처럼 이렇게 쓱쓱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싹싹 감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비중을 더 늘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더 편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금이 좀 크고 그래서 작은 종목들 매매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편안하게 이런 종목들 좀 묵직하게 담아갈 수 있으니까요.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상반기에 좋은 성과 나올 거고 하반기까지 가고 내년까지 가면 더 좋은 성과 나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조정받는 게 기회가 되는 구간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1차는 22만 원까지고요. 2차는 25만 원. 25만 원이면 작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25만 원이면 신고 가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17만 5천 원 아래면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데 다시 사기 위해서 더 싸게 사기 위한 관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오늘 장중에 18만 8천 원까지 저점을 좀 낮추고 있는데요. 이 시기를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는 3월에 또 새로운 목표와 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가장 첫 번째 이슈로는 이 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이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입니까? 네,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최윤범 회장, 노진수 부회장, 박기덕 사장 등 고려아연 경영진 3명을 4,005억 원 규모의 주주 대표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핵심 주장은 고려아연 경영진이 사모펀드 원아시아 파트너스 투자와 또 미국 전자 폐기물 재활용 업체인 이그니오 홀딩스 인수 과정에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내용입니다. 영풍은 최 회장이 중학교 동창인 지창배 원아시아 파트너스 회장과의 사적 관계를 배경으로 이사회의 승인 없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8개 펀드에 약 5,600억 원을 투자해서 1,0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다, 초래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풍 측에서는 이번 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를 넘어서 고려아연의 경영 정상화와 투명성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영풍 측이 제기한 주장들도 궁금합니다. 네, 영풍은 이 최윤범 회장 등 고려아연 경영진이 2022년 미국의 신생 전자 폐기물 재활용 업체인 이그니오 홀딩스를 약 5,800억 원에 인수한 것, 이 부분에서 이제 크게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영풍 측에서는 이그니오 홀딩스가 2021년 2월에 설립된 신생 회사에 불과하고 또 당시에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음에도 경영진이 이를 알면서도 매출액 28억 원의 무려 203배에 달하는, 그러니까 200배가 넘는 그런 금액을 주고 5,800억이니까 초고가로 인수해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수 이후에도 이그니오 홀딩스는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려아연의 인수자금 대부분이 회사의 손실로 귀결됐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풍 측의 주장은 고려아연 경영진이 회사의 이익보다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혹은 또 무리한 투자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풍 측은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고려아연 측의 주장도 궁금합니다. 네, 고려아연에서는 영풍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려아연 측에서는 구체적이고 합당한 설명을 해왔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MBK와 영풍은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 재탕삼탕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원아시아 파트너스 투자에 대해서는 여유 자금을 활용해서 투자 수익을 제고하려는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나 내규에 의해서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고 이 사안은 이사회 결의 사안은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 이그니오 홀딩스 인수와 관련해서는 이 당시 사업 능력 또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특히나 이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이 이그니오 홀딩스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고려아연이 상대적으로 적게 투자했는데도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이렇게 ISS가 평가한 부분, 이런 점들을 반박 근거로 고려아연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풍은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려아연 측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괜찮은 투자였다라고 현재 주장이 약간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영풍이 최근에 또 소송을 진행 중인데, 카드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환경부가 부과한 280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라는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결과가 어제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풍 석포재련소 주변 그 낙동강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카드뮴이 유출됐다, 이런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환경부가 영풍 측에 2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영풍이 이제 그에 불복해서 행정법원에 이것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그게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환경부가 이 28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한 것, 이것이 적법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다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배출된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영풍 석포재련소 1, 2공장 인근의 그 낙동강 수지를 측정한 결과 좀 그 기준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는 등 그 유출 정황이 드러나서 환경부가 과징금을 부과했던 것이고요. 영풍이 이제 불복을 해서 행정 소송이 진행이 됐는데 재판부에서는 그 석포재련소의 현황이나 주변 상황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한 결과 유출이 맞다, 카드뮴 유출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카드뮴 유출 관련해서 형사재판도 있었는데 형사재판에서는 영풍 측의 임원들이 사실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처분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형사재판, 형사적으로는 무죄지만 행정재판에서는 이것이 행정처분은 유효하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과 달리 이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행정법원의 설명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19년에 개정된 환경범죄 단속법에 따라서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였는데요. 환경범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좀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고려아연과 영풍 관련 이슈 짚고 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실 만한 이슈일 것 같은데 금융정보분석원이 이번 주에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제재를 내렸는데요. 어떤 내용의 제재를 내렸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이라는 제재를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금지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이서구 두나무 대표에게는 문책 경고를, 또 준법감시인과 보고 책임자에게는 면직, 팀장급 직원들에게는 견책과 주의 등 신분 제재도 통보했습니다. 이 제재의 주된 이유는 두나무가 특정 금융정보법을 위반했기 때문인데요. 2022년 8월부터 한 1년 동안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 5천여 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분증 사본만 제출한 고객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런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부분, 또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와 관련한 의심 거래를 FIU에 보고하지 않은 점, 이런 점들을 제재 사유로 지적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업비트 대표에 대한 문책 경고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실질적인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문책 경고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첫 중징계라는 점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 금융사 임원이 이런 문책 경고를 받는다면 해당 임원은 3년 동안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고 연임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두나무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금융회사로 분류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서구 대표가 자리를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 사업자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에만 5년간 동종업계 취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재는 이제 형사처벌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문책 경고가 두나무의 사업 확장에는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두나무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국경제인협회에 가입하는 등 좀 전통 기업들, 전통적인 그런 업계와 좀 협업을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업 이미지나 신뢰도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업비트에 대해서 세무조사도 진행을 했는데 대주주와 관련된 논란이 있다고요? 네, 서울지방국세청이 최근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조사의 초점은 두나무 해외법인과의 자금 흐름으로 업비트가 코인 상장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받은 뒤 해외에서 현금화했는지, 또 이 과정에서 송치영 회장과 김형년 부회장이 개입했는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소득세 회피 논란도 있는데요. 두나무는 지난해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자본준비금 3천억 원을 이익 잉여금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는 대주주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 이런 또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나무의 최대 주주인 송치영 회장과 김영년 부회장은 각각 25% 또 1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조치로 인해서 2024년 두 사람의 배당금이 1,200억 원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피트뿐만이 아니라 국내 다른 가상 자산의 거래소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요. 네, 빗썸의 경우에는 비상금 고문인 김대식 전 대표가 회사로부터 서초구 소재 고가 아파트 전세 자금으로 수억 원을 대여 형식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또 금감원 검사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미 성수동의 트리마지엘을 사택으로 지원받고 있음에도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특혜 논란이 불거진 그런 상황이고요. 코인원에서는 최고 제품 책임자의 성비위 사건과 함께 전직 상장 총괄이사 또 팀장이 코인 상장 대가로 27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그런 상장 비리도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일단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점을 좀 드러내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에 따라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필요성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된 이슈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하했죠. 이로써 2년 4개월 만에 기준금리 2%대 시대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 기준금리 인하 소식 이후로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커지면서 이 성장주 안에서 게임주의 업사이드가 다시 열릴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게임주 안에서 특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레전드 오브 이미르라는 신작 MMORPG를 내놨는데 구글 매출 1위를 달성하면서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레전드 오브 이미르는요, 지난 2월 20일에 출시를 했는데 출시 당일에 구글 플레이에서 인기 차트 1위에 올랐고요. 닷새 만에 구글 매출에서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 게임 뭐가 조금 달랐을까요? 일단 북유럽 신화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MMORPG인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동의 조작 비중이 높았다라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동안에 획일화된 MMORPG에서 좀 탈피해서 희망을 보여줬다라는 평가를 좀 받았고요. 또 게임 내에서 주화의 총 발행량을 제한해서 인플레이션을 방지했다라는 점 역시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NFI를 도입하면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했다라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NFI, Non-Fungible Item인데 최상위 등급 아이템에 고유 번호를 부여해서 생성 기록과 소유 이력을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사실 MMORPG의 경우에는 이 과도한 과금 체계 그리고 획일화된 게임 등으로 인해서 유저들에게 좀 외면을 받아왔고요. 또 주식시장에서도 좀 다소 비판적으로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SK증권에서는 이 MMORPG 시장 전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취지의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조 단위의 누적 매출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MMORPG가 게임사 입장에서 탄탄한 캐시카우로 발전을 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었고요. 기존에 이제 인기가 많았던 리니지 게임에 이제 문제가 많이 제기된 상황이었죠. 기존의 린지 라이크의 정형화된 공식에서 탈피를 하게 된다면 이제 MMORPG 장르도 충분히 확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 올해 신작이 많이 나오게 되고 특히 대작들의 출시가 몰려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마케팅 활동이 전개되면서 활기를 뜰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출시 예정인 MMORPG 신작을 좀 살펴보면요. 넷마블에서 RF 온라인 넥스를 내놓습니다. 한국과 동남아를 타겟 시장으로 하고요. NC소프트는 아이온2로 사활을 걸 예정입니다. 글로벌 출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크로노 오디세이 카카오게임즈에서 내놓을 예정이고 카카오게임즈는 또 프로젝트 Q라는 게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투스의 경우에 더 스타라이트 글로벌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아키텍트는 하이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북미를 타겟 시장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임 업종에서 이러한 차별화가 가져다줄 희망에 좀 주목해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는데요. 모바일 게임 시장의 확장성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심포의 박근호 이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네요. 네, 너무 안 좋네요. 네. 오늘 시장이 좀 급락이 나와서 약간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시장 이야기는 해봐야겠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급락 여파로 오늘 한국 증시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장주죠. SK 하이닉스가 현재 구간에서도 4.7% 넘게 급락세 18만 9,7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오늘 장중한 때는 이보다 조금 더 낮은 18만 8,70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워낙 낙관이 좀 짙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더 좀 충격을 받으신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투자 전략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사님? 과거에 이제 월가에서 한국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주식이 3개가 있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반도체에서 하이닉스가 가장 전 세계에서 싼 주식이고, 근데 유틸 쪽에서는 한국전력이 정말 싸고, 이제 통신 쪽에서는 SK텔레콤이 가장 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싼 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을 비교를 했을 때. 근데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엔비디아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면 사실 너무 억울하죠.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 오를 때 같이 오르고 엔비디아 떨어질 때 같이 맞아요. 떨어지면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제 올라갈 땐 못 올라가고 이제 떨어질 때면 같이 떨어지니까 그게 가장 좀 억울한 편이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요거를 이제 엔비디아 흐름을 지금 이제 기사로 이제 그 뉴스플로우가 꼽히는 걸 다 보면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기사들이 뭐 거의 99%긴 합니다. 100%죠. 근데 이걸 면밀히 이제 뭐 엔비디아의 오늘 이제 어제죠. 시초가랑 그다음에 실적 발표된 후에 시간의 가격들을 좀 약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실적 때문이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좀 타임라인을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한 새벽 5시쯤 실적을 계속 발표를 했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장이 우리나라 시간에 6시에 끝나니까 새벽에 그러니까 일단 발표를 하고 시간에서 떨어졌다 올라갔다 굉장히 혼조세였었어요. 근데 어제 이제 밤이죠. 미국장 시작할 때 엔비디아 거의 3%를 갭을 띄우고 출발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떨어지는 게 언제 가장 급격하게 떨어졌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뭐 그 관세를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실업 청구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거의 10% 정도 늘으면서 시장이 무너지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이럴 때는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가장 많이 빠지는 게 평균적인 겁니다. 상식적인 일이죠. 근데 하나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좀 약간 시장에서 실망스러운 건 전년 대비해서 뭐 AI 칩 관련돼서 93% 매출이 늘어도 엄청난 거죠. 근데 시장에 집중하는 건 뭐 기사들 많이 보셔서 알고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총 마진율이 75%에서 70% 줄었다.
70%만 되더라도 사실 바이오 빼고는 거의 4개에 가까운 마진율인데 73%. 그렇죠. 네. 예. 이게 이제 블랙웨일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이제 엔비디아 실적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1, 2, 3, 4, 5를 끊어가지면 11월 12일까지 이제 끊어가거든요. 이제 바로 전달 1월 달까지 어떤 실적인데 블랙웨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총 마진율이 안 올라갔다는 거, 그 부분을 시장이 좀 약간 포커싱을 좀 맞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숫자대로만 주식이 움직이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미국 나스닥 지금 전체 퍼가 40이 넘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이번에 고가권에서 내려오면서 엔비디아가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퍼가 80이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평가가 아니냐 했는데 이제 실적이 쫙 올라오면서 고평가 논란이 해소했죠. 이번에 떨어짐으로써 엔비디아 퍼가 20대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월마트도 퍼가 40이 넘는데 과연 이게 비싸다라고 할 수가 있느냐. 물론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실적이 떨어지면 고평가 논란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부분들은 일단은 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시장에서 뭐 도대체 제 입장에서 뭘 바라는지는 좀 약간 궁금한데 얼마나 좋아져야지만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다시 좀 제자리를 찾을지 그 부분이 좀 중요하고 일단 하이닉스 쪽으로 살짝 좀 넘어가면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뭐 약간 그 증시 속담이 좀 있죠. 약간 엮기로 세서 말씀을 드리면 증시 속담 똑같은 걸 두고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 게 있어요.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그 다음에 공포에 사서 희망에 팔아라. 지금 과연 하이닉스가 공포인지 아니면 떨어지는 칼날일지는 뭐 투자자분들이 뭐 판단을 하시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떨어지는 칼날도 아니고 사실 공포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이닉스 주주분들이 본인한테 직접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과연 무엇이 걱정인가? 이 정도 이제 규모를 갖고 있는 종목군들은 실적 아니겠어요? 근데 하이닉스 실적을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다만 미국 쪽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센티멘탈적인 하락은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보유자분들은 일단은 뭐 오늘 밤에 열리는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보다도 마이크론 주가가 훨씬 더 중요하죠. 하이닉스는 마이크론 주가를 쫓아다니니까.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나라 지수 하루 정도 쉬기 때문에 설령 엔비디아도 이제 뭐 애프터마켓에서는 떨어지진 않았어요. 잘 방어를 했는데 설령 떨어지더라도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휴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쿠션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실적이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은 하이닉스 쪽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다만 외국 어떤 그 빅테크들의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 더 기다리고 화요일장에서 떨어지면 저는 그건 받는다라고 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늘 4.7% 18만 9,80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현재 시장 거의 마지막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인데요. 엔비디아 실적을 두고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HSBC의 애널리스트가 내놓은 의견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실적과 전망은 시장 기대에 대체로 부합했지만 더 큰 실적 향상과 예상 상향을 이끌어내기에는 충분히 낙관적이지 않았다. 요 한 줄이 결국에는 오늘 SK 하이닉스 주가를 나타내주는 것 같습니다. 실적 괜찮았는데 투자자들이 더 기대하기에는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폭이 사실 엔비디아만큼 뛰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센티멘탈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이 약간 무너지긴 했지만은 펀더멘탈적인 측면, 숫자적인 측면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다음 주 시장에서 박근호 이사님 말처럼 반등할 수 있을지, 지금이 기회가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짚고 왔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마켓 무버입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미용 시술을 받고 돌아간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2025년 올해는 한국 미용 의료 관광의 레벨업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를 방문한 관광객 중에 10%가 의료 관광 이용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과는 바로 피부과인데요. 피부과 비중 지난 2024년 기준으로 49%를 차지했습니다. 2027년까지 의료 관광객은 4,444만 명까지 늘어나면서 크게
폭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파급 경제적인 효과는 70조 원에 달할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이에 따라서 2024년 대비해서 6배 이상 관광객, 의료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이 의료 관광 시장이 연평균으로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도 함께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 왜 이렇게 의료 관광으로 우리나라를 많이 찾고 있는 걸까요? 결국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바로 가성비가 좋기 때문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에서 이러한 수치가 나온다라는 건데요. 외국에서 이 시술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시술만으로도 약 300만 원이 든다라고 본다면 한국에서는 시술을 받고 또 관광을 하고 호텔을 즐기고 가기에도 또 비용이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옵션 안에서 다올투자증권은 블록버스터 투자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의료기기의 마켓시ェ어 1위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바라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일단 이 슈링크, 리프팅의 대명사인 슈링크를 가지고 있는 클래시스 2025년 매출 성장률이 14%에 달할 것으로 바라보면서 목표 주가 72,000원 선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휴젤도 함께 바라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보톡스, 보툴렉스를 가지고 있죠. 매출 성장률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봤고요. 목표 주가 45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스킨 보톡스계의 왕자인 리쥬란을 보유하고 있는 파마 리서치 역시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자라는 의견이고요. 2025년 매출 성장률 16%까지 바라보면서 목표 주가 39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료기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M&A 관련 이슈들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키움증권에서는 이 M&A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 6가지가 있다라고 또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미용기기 쪽은 마르지 않는 셈이라는 건데요. 예뻐지고 또 잘생겨지고 싶은 욕구는 무한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K시대의 흐름으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글로벌 수요를 창출하고 흡수하는 가능성이 기업들에게 있다라고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규제 장벽, 영업 장벽이 있다고 봤는데요. 새로 진입하는 업체들에게는 아무래도 장벽이 좀 높은 업종이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현금 창출 능력도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비급여 의료인만큼 즉각적인 현금이 창출이 되고 있는 그런 업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M&A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를 보면 결국에는 이 업황이 왜 좋은지를 또 설명해 주는 것 같은데요. 키움증권에서는 인수 여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본질인 산업 전망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앞으로의 산업 전망이 계속해서 긍정적일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의견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피부에 투자하는 것이 결국 남는 것이 되게 될까요? 미용 의료기기 쪽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시장이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3% 넘게 급락하니까 사실 상승하는 종목 가지고 계시기가 참 힘들 것 같은데 SK하이닉스 이야기 조금 더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을 또 대표하는 기업이니까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오늘 SK하이닉스도 좀 빠지고 있는데 좀 비교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삼전도 3% 넘게 삼성전자, 하락세 엔비디아랑 나타나고 별 있고. 상관도 없는데 네. 뭐 사실 엔비디아 때문에 빠졌다라고 근데 하면 저희 사실, 이제 네. 파이널샷에 출연을 해주셨던 네. 증권사 애널리스트 한 분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삼성 지금 사실 가격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사는 게 맞지 않나? 네. 라는 의견 전해주셨었고 네. 말씀처럼 박근호 이사님이랑 전체적인 의견은 비슷했어요. 실적은 좋은데 네. 그냥 한국 시장의 상황만 봤을 때는 가격적인 흐름은 삼성전자가 더 낫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거든요. 네. 이사님 의견도 궁금해요. 전 삼성전자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들어오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커야 되고. 맞아요. 근데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제 종목을 찍고 들어오는 액티브성 자금이 있고 시장 전체를 사는 패시브성 자금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사실 이 액티브성 자금보다도 패시브성 자금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시장 전체에 돈이 얼마나 유입을 되는지 그리고 SK 하이닉스 말씀드리기 전에 삼성전자를 좀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HBM 때문에 삼성전자가 못 올라간다거나 HBM 때문에 삼성전자가 떨어진다거나 저는 이거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냥 뭐 어떤 그 기사를 보고 얘기하시는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뭐 도움은 되긴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다시
어떤 과거의 영향을 찾으려고 하면은 뭐 D램도 좋고 뭐 어떤 레거시 반도체의 업황 회복도 좋긴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내부 분위기로 파운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뭐 핸드폰이 있으면은 이제 LSI가 그 삼성전자 그 엑시노스 칩을 설계를 하죠. 설계를 해서 그걸 파운드리가 만들어서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에 들어가고 서로 이제 어떤 선순환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깨졌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시장에서 보는 정말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삼성전자가 이제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자체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서 핸드폰에 적용을 갤럭시에 적용을 했는데 이게 열이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자체 공정을 포기를 하고 그 TSMC에다 맡겼어요. 자기네 이제 핸드폰에 갤럭시에 넣으려고 그랬더니 문제가 싹 해결이 된 겁니다. 똑같은 설계로 만든 그 스냅드래곤인데 설계 도로 회로로. 근데 이 문제가 바로 지금 물론 삼성전자, TSMC는 좀 약간 다르죠. 애플 입장에서도 삼성은 경쟁자이고 TSMC는 어떤 협력사죠. 다른 뭐 퀄컴도 마찬가지고 모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파운드리 분야를 사실 삼성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크게 만들 생각 별로 없었던 기업이에요. 근데 어떤 좀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는 일단은 뭐 우리나라 시장 전체에 대해 패시브점이 가장 중요하고 삼성전자 역대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네, 할까요? 좋아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주가와 그 실적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점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삼성전자 주봉이고요. 역대 삼성전자가 가장 큰 실적을 낸 게 어디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요. 2018년도 2분기 정도.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도 아직도 뛰어넘지 못하는 실적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오히려 실적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후에 이제 코로나는 좀 약간 노내려치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적자가 났던 해보다 2023년도에 적자였었죠. 법인세를 100원도 안 냈다라고 하는 그때 최고 실적을 냈던 2018년도 2분기 정도 될 텐데 그때보다도 적자였던 때 주가가 더 낮아요. 더 높아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는 물론 종목 자체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시장 전체로 들어오는 어떤 그 외국인들의 자금, 그 다음에 뭐 패시브성 자금이 중요하지 종목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 약간 옮겨가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딥시크 이제 뭐 사건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딥시크 악재가 있었을 때가 바로 지금 이제 제가 동그라미 치는 날이죠. 그때 이제 갭으로 너무 엔비디아가 3년 동안에 실적 발표를 했을 때 3년이면 이제 12번이죠. 근데 8번 올라가고 4번 떨어졌어요. 근데 실적으로 인해서 지금 정도 충격을 준 건 딱 2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워낙 좀 셌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실적 때문에 떨어지는 거는 한 반 정도 된 것 같고 나머지 이제 관세랑 어떤 미국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악화돼서 떨어진 거고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 딥시크별로 떨어졌다가 다음날 한 이틀 정도 만에 이제 어떤 저점을 좀 잡고 회복을 해주다가 이번에 또 엔비디아발 그다음에 뭐 미국 시장 이제 좀 약간 분위기가 처지면서 하이닉스가 떨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아쉬운 점이 그겁니다. 그 아까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그다음에 주가가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렸듯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마이크론이랑 삼성전자 차트를 합성을 해서 보여드렸었는데 마이크론 주가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닙니다. 마이크론이 올라가면 떨어지고 하루하루가 아니라 여태까지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어떤 레거시 쪽의 반도체들이 어떤 같은 흐름 보여주는 건 맞긴 합니다만은 반대로 하이닉스가 네. 마이크론 주가를 이끌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리를 하면은 일단 뭐 미국 시장 보고 마이크론 주가 보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한 번 정도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받는 게 맞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하방에 대한 좀 룸은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 하방이 나올 때는 잡을 만한 구간이다라는 가격 전략을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볼게요. CS 윈드입니다. 오늘 4% 넘게 하락세. 4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CS 윈드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풍력과 관련돼서는 어떤 개인적이나 어떤 일개 회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의 프로젝트가 나와야 되는데
코트라라고 이제 한국무역진흥공사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앞으로 해상풍력과 관련돼서 어마어마한 호재성 관련 기사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코트라에서 작성을 한 건데 폴란드가 이제 PEP 폴란드 에너지 프로젝트 2040을 곧 시작을 하는데 해상풍력을 기준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연달아서 나오고 있는데 폴란드가 하고 있는데 CS 윈드가 왜 중요하냐? 뭐 CS 윈드가 뭐 글로벌적인 회사이기도 합니다만은 CS 윈드가 이제 재작년에 인수한 회사 이제 블레드트라고는 기업이 있어요. 블레드트가 전 세계 1위 기업인데 어떤 해상 풍력의 밑에 하단부를 만드는 전 세계 1위 기업인데 그거를 그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굉장히 싸게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269억에 인수를 했는데 그 폴란드 프로젝트에서 가장 참여를 많이 하는 민간 기업이 오스티드라고 이제 폴란드 국영 기업과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오스티드라는 기업과 거래가 가장 많은 기업이 이제 블레드트라는 기업이죠. 덴마크 기업인데 폴란드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향력이 굉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CS 윈드 사실 2023년도에 굉장히 좀 좋은 느낌이 있었습니다만 주가가 너무 많이 쳐졌죠. 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해상풍력 기업들이 다 안 좋았었는데 이유가 두 개가 있어요. 이제 미국 쪽에서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이제 캔슬이 됐고 진행을 하다가 캔슬이 됐고 또 지멘스 이슈가 좀 됐었죠. 지멘스는 보통 이 터빈을 만드는 기업인데 지멘스 쪽에서 좀 노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해상풍력 쪽이 다 죽었다가 일단 좀 약간 올해 살아나려고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하면 올해 CS 윈드가 이제 폴란드 PEP 2040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은 참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실적이 굉장히 뭐 좋아질 수밖에 없고 참고로 작년에 23년도 대비해서 실적 퀀터 점프를 했는데도 오히려 주가가 좀 안 좋았어요. 하나 좀 재무적인 리스크는 뭐 부채가 좀 자본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기업이긴 한데 그거는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라 과거서부터 계속 유지가 됐던 거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아니고 정리를 하면 어제 국회 3법 에너지 3법 통과됐죠. 해상풍력 관련돼서 그리고 폴란드 관련돼서 해상풍력이 정말 어마어마한 큰 시장이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LNG처럼 산업이 커지면 관련 기업은 무조건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는 태양광 이야기만 했는데 맞습니다. 좀 일단은 시장에 관심에서 멀어졌던 풍력 쪽 이슈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장에서 특히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치신포의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안 좋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3% 이상 급락세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1조 원 넘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뭐 엔비디아의 영향도 있다라고 뭐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우리나라 투심 자체도 상당히 좀 무너지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오후장 낙폭을 좀 더 키워나가는 것의 특징들이 좀 나타나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좀 이탈하면서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특히나 오늘 현선물 합쳐서 3조 넘게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오후장 들어서면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폭을 더 키워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하락하는 것이 오늘 시장이 좀 특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3% 넘게 하락 중에서 오후장 들어서 2차전지 섹터들, 시총 상위 2차전지 섹터들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뭐 코스닥이 좀 반등을 좀
보이면서 2차전지 섹터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결국에는 뭐 글로벌 시장의 하락과 동반해서 공포의 좀 투매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대체 거래소까지 좀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이 상당히 좀 크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 주는 것이 오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체계적 리스크가 좀 부각되는 시장 상황에서는 종목별 대응은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좀 관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히려 좀 투심이 좀 좋아지던 상황 속에서 급락에 대한 부분들은 또 기술적 반등에 대한 갭을 메우는 자리를 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업종을 좀 굳이 살펴본다라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방산과 뭐 조선 쪽에 대한 부분들의 포커스를 계속 맞춰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변동성이 좀 심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뭐 항공우주라든가 뭐 KSP 같은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되 오늘 좀 공격적인 흐름들보다는 좀 관망 후에 3월장을 좀 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4월 달까지는 지수가 큰 상승은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과 종목을 좀 압축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를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지금 시장은 관망이 맞겠고 그 가운데서도 굳이 업종을 보자면 방산과 조선 쪽은 그래도 하락장 속에서 불만하다라는 의견을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국내 증시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마감의 기술 최영지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코스닥 결국 3%대 하락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네. 일단은 뭐 관세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는 가운데 특히나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밤사이에 관세와 관련해서 또 약간의 말바꿈이 있었습니다. 3월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 그리고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나 합성마약 펜타닐과 관련해서 미국 유입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거래일만 해도 4월 달에 관세 부과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 또 3월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말바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자체가 협상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런 만큼 사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물가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아진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산업인 만큼 굉장히 좀 관세 이슈에 있어서 변동성이 크게 나와줄 걸로 보이는데요. 기존에 우리나라는 미국과 이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상품이 무관세로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관세 부과가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될 거라는 영향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철강하고 알루미늄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25% 정도 전 세계에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특히나 기존에 예외를 적용을 했던 모든 것들을 없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더 커진 상황이에요. 만약에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이제 관세 부과가 돼서 향후에 철강과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표 산업인 자동차 산업부터 가장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동차의 경우 한 대당 철강 1톤과 그리고 알루미늄이 250kg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알루미늄 가격과 철강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자동차 가격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같이 소비 심리가 위축이 돼 있고 또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만약에 자동차 가격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소비를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 산업이 먼저 둔화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세 부과에 대한 이슈들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역시
역시나 이런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이슈가 나와줄 때마다 중국 쪽에서도 이제 관세 추가 보복 관세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당분간은 이 관세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나 관세와 관련해서 직접적이게 연결이 된 물가 지수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관세 이슈에 우리가 조금 그래도 무관하게 생각을 하고 싶었었던 부분이 오늘은 좀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미국 증시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증시 이렇게 많이 빠질 일인가라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코스피 현재 구간에서도 3% 넘게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85포인트 이상 내려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2,533.3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2,540포인트를 지나서 2,530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춘 상황이고요. 오늘 장중에 저점 2,531포인트까지 찍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3% 이상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장중에 744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현재 구간에서 저점 구간에서 또 종가를 형성하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전일 대비 거의 30포인트 가까이 밀려나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3% 이상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7거래일 연속 순매도 기조를 이어갔고요. 1조 2천억 원 이상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기관도 매도에 동참하면서 7천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 개인이 2조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 확인됐고요. 개인이 2천억 원 이상 팔아치웠습니다. 개인 나홀로 순매수였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2월 28일 금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그래도 투자 심리는 꽤나 좋았습니다. 2,500선 아래로까지 내려갔던 코스피 지수가 2,670선까지 올라가면서 2,700선 그리고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번 해 3,000선을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이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코스피는 2,600선이 깨졌고요. 2,50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많은 이유들은 있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로 인해서 주가가 8% 넘게 급락이 나왔고요. 지수도 안 좋은 상황에다가 경제 지표까지 좋지 않았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번 해 들어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 지표라든지 시장의 기업 실적에 크게 반응하는 그러한 장세였는데요. 한국 증시는 오늘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는 보시다시피 3.4% 넘게 빠졌습니다. 2,530선까지 빠졌고요. 오늘 첫 번째 시작을 했을 때가 2,586선이었습니다. 시가가 2,580선이었는데 보시다시피 하루 만에 50포인트 가깝게 빠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거래일과 비교하면 89포인트 이상 빠졌고요. 코스닥의 낙폭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컸습니다. 3.4% 넘게 빠지면서 743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환 시장이 될 것 같은데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오늘 보시다시피 20원 이상 상승했습니다. 1,463원대에서 오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오늘 시장이 이번 주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 주 시작을 했을 때 1,420원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연이어서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평가가 이어졌고요. 환율에 따라서 한국 증시에 대해서 낙관을 하는 그러한 코멘트도 많이 나왔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외환 시장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금액이 컸던 것이 다시 한번 외환 시장을 흔드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형주들은 어땠을까요?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낙폭 보시면은 지수가 3% 넘게 내렸는데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지수 내린 만큼 내렸고요. SK하이닉스, LG엔솔 조금 더 내렸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실적에 따른 여파가 SK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갔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는 함께 만나보시죠.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셀트리온, 나홀로 상승 흐름 보였고 전체 지수를 아웃퍼폼하는 그러한 장세였습니다. 18만 4천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제 낙폭이 컸던 만큼 오늘 시장 반발 매수세가 좀 강력하게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4%, 네이버 5%, KB금융 3%입니다. 네이버가 특히나 시장 지수 대비해서 조금 더 빠진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1위권부터 10위권까지 봤을 때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3에서 5% 정도 하락이 나왔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8% 넘게 급락 나왔습니다. 많이 올라간 기업과 업종은 그만큼 많이 빠졌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쪽으로는 여전히 시세 살아있고요. 오늘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네요. 전체 지수 3% 넘게 빠진 것과 비교해서는 큰 폭의 아웃퍼폼이고요. 29만 6천 원대. 신한지주 3% 넘게 조정. 현대모비스는 5% 넘게 조정받은 가운데 메리츠 금융지주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연이은 매수가 있었습니다. 1% 조정에 그쳤습니다. 12만 800원대 여전히 견고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쪽은 어땠을까요?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스닥 지수가 3% 내린 거 생각해보면 알테오젠, HLB까지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에코프로 BM 보시다시피 11%가 넘게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에코프로 BM이 이제 시가총액 3위권까지 빠졌고요. HLB가 3위권에 유지했었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한 계단 더 위로 올라오면서 2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말 그대로 시가총액의 순위 변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에코프로는 오늘 5% 넘게 빠졌습니다. 62,200원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로봇주 많이 오른 만큼 오늘 그만큼 빠졌습니다. 12% 넘게 급락하면서 34만 2,500원대까지 크게 무너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삼천당제 1% 하락세, 전체 지수를 이기는 종목이었고요. 클래시스 8% 넘게 조정, 리가켄바이오 1% 조정이 그쳤습니다. 휴젤도 3% 조정이 그쳤고요. 리노공업이 조금 더 빠졌습니다. 5% 이상 빠지면서 20만 8,500원대까지 내려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1위권부터 10위권까지 봤을 때 최근 들어서 그래도 급등이 조금 없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흐름 괜찮았고요. 연이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휴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괜찮은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2월의 마지막 날 증시가 이렇게 양지수 급락세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업종별로도 대부분의 업종에 파란불 들어가게 됐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압박 발언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지수 급락 등에 고스란히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으면서 하방 압력을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2월 한 달만 해도 참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3월에도 새로운 변화들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조정을 좀 듣고 새로운 상승 모멘텀을 좀 맞이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는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보고 가는 게 현명할까요? 네, 일단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가 있죠. 바로 PCE 물가 지표에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PCE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연준 쪽에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개인 소비 지출이고요. 이거를 주목을 하는 이유가 소비자의 실제 소비 패턴을 알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PI의 경우에는 사실 고정된 상품군들로 나타낸 지표이기 때문에 사실상 CPI보다는 PCE 지수를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는 게 더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1월에 근원 PCE 같은 경우 지금 전년 대비 2.6%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예상치와 부합을 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경우에는 물가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판단 속에서 금리 인하 속도가 더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이 휴장일인 만큼 화요일에 PCE 지표 발표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면서 투자 전략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큰 일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된 일정인데요. 네. 바로 인터배터리 행사가 있죠. 3월 5일부터 7일까지 개최가 되는데
코엑스에서 진행이 되고요. 이번에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참가 규모가 20% 이상 증가를 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무래도 배터리 행사인 만큼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에 영향을 많이 줄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두 번째 투자 전략으로 가지고 오게 된 건데,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비롯해서 삼성 SDI, SK온 이런 주요 배터리 기업들이 참가를 할 걸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주목이 되는 게 지금 중국 배터리 기업들도 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BYD 이런 배터리 기업들이 참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2차 전지 관련주 요즘에 조금은 테마성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은 또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에코프로비엠의 이전 상장 계획이 철회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고, 아무래도 전기차 캐즘과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이 둔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바이든 전 대통령이 시행을 했던 친환경 정책을 조금씩 지워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보조금 폐지라던가 아니면 보조금을 축소하는 정책들도 조금씩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2차 전지 장비 쪽 수출 같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전년 대비 25% 정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직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확실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조금 더 보수적이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있는 인터배터리 행사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조금 변동성이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보수적이게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 다음 주에 빅 이벤트가 있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추세 반등을 좀 기대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도 올해 1분기 코스피 이전 상장 계획을 철회했다는 소식에 오늘 11%대 급락세 보이기도 했는데, 최근에 캐즘 그리고 트럼프 2기의 보조금 축소 폐지 기조 영향 등으로 이전 상장보다는 실적 개선에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전지 관련 포인트 함께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우리 화요일에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요. 시작에서 시초가 공략주로 볼 만한 종목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어떤 종목으로 준비를 좀 해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제가 유나이티드 제약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조금은 저는 전략을 세우기가 어려운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또 다음 달에 공매도 재개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사실 공매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섹터인 만큼 조금은 보수적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이 있고 또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지금 타점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어서 오늘 종목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종목이고요. 이번에 2024년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887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 3.5%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4%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량 신약 출시와 신약 개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였던 걸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해외 매출 쪽이 굉장히 좋게 나와줬는데 약 2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 15% 정도 증가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올해도 또 추가적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로스맥 콤비젤이라고 해서 이제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이 이상 지지혈증 복합제를 이번에 삼성 서울병원에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진출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병원뿐만 아니라 빅5에 포함이 되는 종합병원에 이제 처방권이 진입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 더욱더 판매량을 늘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출 비중 중에서 60% 정도 이 복합제, 그러니까 계량 신약을 60%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형 병원 진출에 따라서 실적이 개선이 된다면은 유나이티드 제약의 전체적인 매출도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이 치료제가 매출 증가를 이끌어서 2026년까지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계량 신약 매출 비중이 70%까지 달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유나이티드 제약이 이제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뭐 판매량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연구개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만큼 파이프라인을 잘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유나이티드 제약이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경우에는 신약이 30여 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성장 동력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많을 경우에는 성장 잠재력이 그만큼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보통은 이렇게 한 가지 임상시험에 의존이 높은 그런 제약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임상시험이 실패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많으면은 그만큼 리스크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연구개발에 있어서 더욱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대로 단점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만큼 연구개발비가 더 들 가능성도 있고요. 임상시험 실패가 또 지속적으로 된다면은 그런 부분들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17개 정도 개량 신약과 신제재 개선 품목을 개발을 해서 이제 신제품을 출시를 할 경우에는 더욱더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1.7% 정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22,200원대에 마감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선을 그어놨습니다. 가장 매물 같은 경우 매물대가 많이 쌓인 구간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22,800원 구간대인데 이 구간대에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닿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만큼 강한 지지대이기도 하면서 강한 저항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2,8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 구간을 잡아드릴 텐데 바로 17,250원대 구간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골라주셨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알려주셨는데 지난해 해외 매출 급증했다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도 증가 기대된다라는 점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실적 측면에서 대량 신약의 매출 비중이 증가하게 되고 또 신약의 파이프라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 높다라는 점 투자 포인트로 잡아봤고요. 최근에 기관의 수급도 양호하게 들어온 바 있네요. 목표가 22,8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과 미국 증시가 동반 급락하며 양지수 모두 트럼프 취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트럼프발 관세 우려 재부각과 엔비디아 급락에 2,600선을 내어주며 전날보다 3.41% 떨어진 2,532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최고 3.02% 하락했고 SK하이닉스는 최고 5% 넘게 급락했습니다. 코스닥도 3% 내외 급락세를 타며 750선이 무너졌습니다. 뉴욕 증시도 기술주 위주 투매가 쏟아지며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날 M7 종목들은 모두 하락 마감했고 엔비디아는 8% 급락, AMD도 4.99% 떨어지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미 산업장관이 오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만나 회동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릭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조선 협력과 관세 조치에 대해 협의하는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통상 분야 장관급 회의입니다. 안 장관과 러트릭 장관은 이날 협의에서 양국 조선 협력에 관해 논의하고 관세 조치에 관한 실무 협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유가증권 시장 이전 상장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이날 공시에서 에코프로비엠은 여러 제반 여건을 고려해 이전 상장 신청의 건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작년 3월 주주총회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안을 결의하고 올해 1분기 내 이전 상장을 마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은 2% 넘게 하락하며 거래를 시작하다 이전 상장 철회 소식에 낙폭을 키우며 11.19% 하락한 11만 9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향후 경영 실적 개선이 확인되면 코스피 이전 상장 예비 심사를 재신청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하며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YG 엔터는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1,041억 원과 영업이익 13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YG는 오늘 저연차 IP인 베이비몬스터의 수익화에 따른 매출 성장세와 기존 아티스트에 대한 기대감에 장중 52주 신고가인 64,700원을 기록했습니다. YG엔터의 음원 유통과 기획 상품 사업을 하는 YG 플러스도 이날 함께 오르며 최고 13% 넘게 급등하다 2.21% 오른 5,77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장은 급락으로 거래 마감했는데 다만 오늘 열릴 뉴욕 증시에서 다시 한번 시장의 방향에 따라서 한국 증시 흐름도 또다시 반등이 가능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 주 이제 화요일에 돌아오게 될 텐데요. 오늘의 조정을 만회해줄 반등이 빠르게 나와주기를 기도해 보면서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더 유용한 정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